아저씨 이거 고쳐주시면 제 전 재산 드릴게요. 글로벌 스마트워치 기업 크로노스의 후계자 강준서, 33세 수백억 자산을 가진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방을 철거하러 왔는데 7살짜리 꼬마가 불에 그슬린 장난감 시계를 내밀며 꼬깃꼬깃한 5,000원을 건넨 겁니다. 준서는 콧방귀를 뀌며 그 시계를 바닥으로 집어던졌죠. 이건 우리 아빠의 심증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를 마지못해 집에 데려다 주고서야 남자는 알게 되었죠. 그 싸구려 시계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숨진 소방관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것을요. 차갑기만 했던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수천 명의 눈이 한 남자를 향해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워치 브랜드 크로노스의 신제품 발표회, 그 무대 위에 강준서가 서 있었죠. 나이 33,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기업의 후계자 자리에 오른 남자입니다. 그의 손목에는 이번에 새로 출시될 스마트워치가 빛나고 있었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차 없는 초정밀의 시대, 크로노스가 열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이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데이터였고 1초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숫자에 불과했죠. 발표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환호했고 준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도 기쁨도 어떤 감정의 파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준서는 비서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82세, 노안으로 인한 평화로운 임종이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잠시 전화기를 내려다보더니 곧바로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준서의 손에는 업무용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그는 틈틈이 화면을 확인하며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죠. 누군가 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지만 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 인물일 뿐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준서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낡은 간판이 보였죠. 세월당,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운영했던 시계 수리점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군. 시계방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수십 개의 태엽 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리듬으로 째깍거리고 있었고 낡은 작업대 위에는 돋보기와 핀셋, 기름병 같은 수리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의 발소리에 맞춰 시계들이 불협화음을 내며 울렸고 그 소리가 준서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준서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감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감정사는 시계방 부지의 경제적 가치를 브리핑했고 준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철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크로노스의 체험 매장을 세울 계획이었죠. 내일 폐기물 트럭을 보내주세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전부 치워야 합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아끼던 수동식 시계들을 거칠게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돋보기도 손때 묻은 핀셋도 그에게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했죠. 벽에 걸린 시계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동안에도 준서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계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짧게 깎은 머리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시계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유리가 반쯤 깨지고 불에 그슬린 자국이 선명한 낡은 캐릭터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아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긴 장난감 수리점이 아니야, 꼬마야. 돌아가.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시계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쳐주시면 제 전 재산을 드릴게요. 아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꼬깃꼬깃 접힌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세계적인 기업의 후계자에게 5,000원을 내밀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꼬마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수십억짜리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런 싸구려 장난감 따위는 관심 없어. 준서는 아이의 손에서 시계를 낚아채더니 바닥으로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딱딱한 나무 바닥에 부딪힌 시계에서 작은 부품 하나가 튕겨나갔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튕겨나간 부품을 찾는 아이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발요, 이건 우리 아빠 거예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거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계방 안에 가득 찼지만 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 혀를 차며 시계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준서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세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죠. 준서는 우산을 펴며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계방 처마 밑에서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차가운 빗물에 젖어가며 부서진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있다는 것을 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시온, 7살이었습니다. 3개월 전 화재 사고로 아빠를 잃은 아이였죠. 시온이가 품에 안고 있는 저 낡은 시계는 아빠가 순직할 때 손목에 차고 있던 유품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아빠의 손목을 지켰던 시계, 그래서 시온이에게는 아빠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준서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죠. 차에 올라탄 그는 젖은 어깨를 털어내며 시동을 걸었고 사이드 미러에 비친 낡은 시계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흘깃 쳐다봤습니다. 조만간 저 자리에 크로노스 매장이 들어서겠군. 준서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세월당은 그저 철거해야 할 낡은 건물이었고 시온이는 귀찮게 나타난 동네 꼬마에 불과했죠. 차가운 금속처럼 단단하게 닫힌 그의 마음에는 어떤 균열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준서의 차는 시계방을 뒤로하고 멀어져 갔습니다. 처마 밑에 웅크린 시온이의 작은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백미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 낡은 시계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차갑기만 했던 그의 심장에 처음으로 따뜻한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던 저녁, 준서는 퇴근길에 시계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철거 일정을 최종 확인하러 잠깐 들른 것이었죠. 그런데 시계방 처마 밑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만났던 그 꼬마 아이였습니다. 준서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시온이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두 손으로 부서진 시계를 꼭 감싸쥐고 있었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자니 왠지 찜찜했고 그렇다고 데려가자니 귀찮았죠. 하지만 이 추운 빗속에 어린아이를 방치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준서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꼬마. 집이 어디야? 태워다 줄게. 시온이는 고개를 들어 준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이었죠. 하지만 이내 지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서는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차 안에 온기가 퍼지자 시온이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집이요. 버스 정류장 지나서 파란 대문 있는 집이에요. 시온이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죠.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앞만 보고 운전했고 시온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준서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온이가 시계를 귀에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준서는 슬쩍 고개를 돌려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왜 안 뛰지? 왜 안 뛰는 거야? 아빠 심장 소리인데. 시온이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상한 말을 하는 법이니까 그러려니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온이가 말한 파란 대문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 작은 마당에는 빨래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차에서 내려 시온이를 데리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시온이를 보자마자 놀라 달려왔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죠. 세상에 시온아, 또 시계방에 갔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준서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준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비도 오는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우리 시온이를 데려다 주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준서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준서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낡은 장식장 위에 놓인 영정사진이었죠. 젊은 남자가 소방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서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시온이 아빠요. 3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어버린 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시온이의 아빠 박현우는 소방관이었습니다. 3개월 전 대형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현우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갇혀있던 독거노인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려던 순간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몸으로 다른 사람을 감싸 안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현우가 발견됐을 때요, 손목에 저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시온이가 품에 안고 있는 낡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시계,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시계였죠. 현우가 시온이한테 늘 그랬어요. 이 시계에 마법을 걸어뒀다고.
시계가 가는 동안에는 아빠가 늘 함께 있을 거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준서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시온이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온이는 아빠의 시계가 멈춘 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아빠 심장이 멈췄다고, 아빠가 진짜 죽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시온이에게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심장이었고 아빠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시온이가 매일 그 시계방에 가요. 할아버지가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시온이는 어떡하죠?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자신이 한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목숨처럼 아끼는 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진 것, 튕겨나간 부품을 찾아 기어다니는 아이를 외면한 것, 빗속에 웅크린 아이를 두고 떠난 것. 그 싸구려 시계가 한 남자의 고귀한 희생과 맞바꾼 유품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 담긴 물건이었죠. 준서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온이가 들어왔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는 여전히 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죠. 시온이는 준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옷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시계방 주인 아저씨 맞죠?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방 주인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였고 자신은 그 시계방을 부수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온이는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시계 박사님이잖아요. 아저씨만 할 수 있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깨워주세요. 시온이의 맑은 눈동자가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간절함이, 희망이,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믿음이 담겨 있었죠. 준서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온이의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죠.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준서가 마침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다시 세월 땅으로 향하고 있었죠. 시계방에 도착한 준서는 불을 켜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자신이 버린 부품들, 할아버지가 아끼던 도구들이 그 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미친 사람처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시온이의 시계에서 튕겨나갔던 작은 부품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준서의 손에 낡은 가죽 노트가 잡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작업 일지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던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온이네 시계, 꼭 고쳐줘야 할 아이의 꿈. 이 아이에게 시계는 아빠의 심장이다. 부품을 구하는 대로 수리할 것.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시온이가 왜 그토록 이 낡은 시계에 매달리는지, 이 시계가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 시계를 고쳐주려 하셨던 겁니다. 준서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평생 이 낡은 시계방을 지키셨는지, 왜 첨단 기술 대신 손때 묻은 도구를 고집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계셨던 겁니다. 준서는 전화기를 꺼내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거칠었죠. 철거를 일주일만 연기해. 이유는 묻지 마. 전화를 끊은 준서는 시온이의 시계를 작업대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돋보기를 집어들었죠.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의 알람이 울렸지만 준서는 그것을 꺼버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직 이 작은 시계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를 다시 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방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움직이려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시계방 작업대 앞에 앉아 시온이의 시계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뒷면 덮개를 열자 참담한 광경이 드러났죠. 화재 현장의 열기에 녹아내린 기어들, 엉켜버린 밸런스 스프링, 그 흐름으로 뒤덮인 내부 부품들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워치를 설계하던 그였지만 이런 구식 아날로그 시계의 내부 구조는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핀셋을 집어들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던 준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시계는 20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저가형 캐릭터 시계였습니다. 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도면을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제조사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관련 자료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고고학 발굴 수준이네. 준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바라봤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최신형 시계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뒷면을 열어 부품을 비교해봤지만 규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의 정수를 모아 만든 스마트워치의 부품으로는 이 낡은 캐릭터 시계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전국의 빈티지 시계 수리점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십 군데에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모델은 부품 자체가 없어요. 버리시는 게 나을 겁니다. 수리비가 새 시계 사는 것보다 더 들 텐데요. 그냥 포기하세요.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준서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계적인 시계 기업의 후계자인 자신이 고작 싸구려 장난감 시계 하나를 고치지 못하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요. 그때 시계방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시온이었죠.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헐떡이는 숨소리,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시온이가 내민 것은 작은 사탕 2알이었습니다. 매점에서 산 건지 포장지가 살짝 구겨져 있었죠. 준서는 멍하니 사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왜 이런 걸? 아저씨가 힘들어 보여서요. 사탕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우리 아빠도 힘들 때 항상 사탕 먹었어요. 시온이는 작업대 옆에 작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일하는 모습을 빤히 지켜보기 시작했죠. 방해가 될까봐 말도 걸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스함이
가슴 한쪽에서 피어올랐죠. 준서는 사탕 하나를 입에 넣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시온아, 아빠 시계 소리가 그렇게 좋아? 준서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시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시계 소리를 들으면요.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아져요. 째깍째깍 소리가 아빠 심장 뛰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아이의 말에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 그 단순한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에게 시계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고 아빠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부품을 구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밤낮 없이 시계방에 틀어박혀 해외 사이트를 뒤지고 수집가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하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초조함이 점점 커져갔고 준서의 얼굴에는 어느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본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차세대 모델 발표를 앞두고 후계자가 시골 시계방에 처박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이사회에서는 준서의 해임안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계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준서의 약혼녀였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어지러운 시계방 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사회에서 당신 얘기로 난리인 거 알아? 준서는 대답하지 않고 시계 부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혼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런 고물에 인생을 거는 이유가 뭐야? 수십억짜리 계약이 걸려 있는데 이 싸구려 장난감 때문에 다 날리려고? 그때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차갑기만 하던 눈 속에 알 수 없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물이 아니야. 누군가의 심장이야. 약혼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표정은 진지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결국 약혼녀가 먼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시계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책들이 들려 있었죠. 아날로그 시계의 원리를 설명한 오래된 기술 서적들이었습니다. 준서는 밤새 그 책들을 뒤지며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센서와 회로 설계에는 능숙했지만 태엽과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기계식 시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남긴 도구들을 하나씩 손에 익혀가며 낡은 시계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연습을 반복했죠. 시계방 주변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가 평생 그들의 시계를 고쳐주며 쌓아온 정 때문이었습니다. 용역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시온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시계방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액자에 넣은 사진 한 장이었죠. 소방관 헬멧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시온이의 아빠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멋있죠? 시온이는 사진을 준서에게 보여주며 아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얼마나 맛있는 계란말이를 해줬는지, 잠들기 전에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준서는 묵묵히 시온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이 시계를 고쳐서 아이의 아빠를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그날 밤 준서는 드디어 시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팔레포크라는 핵심 부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부품 없이는 시계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준서는 좌절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부품이었으니까요. 작업대 위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온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심장이 다시 뛸 거라고 믿는 그 맑은 눈동자가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다시 할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지도의 모서리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자 장인, 첩첩산 중 외딴 곳에 사는 은둔의 시계 수리명인. 준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면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준서는 지도를 주머니에 넣고 시계방 문을 나섰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 될 테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온이와의 약속, 할아버지의 유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무언가를 위해서요. 이른 새벽 준서는 시계방 앞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지도를 따라 그림자 장인을 찾아가려는 참이었죠.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시온이가 작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도 같이 갈래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험한 산길이 될 텐데 어린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시온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 시계잖아요. 아빠 일인데 내가 안 가면 안 돼요. 시온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아빠의 유품인 소방관 장갑이 들어 있었죠. 아빠가 쓰던 장갑을 꼭 가져가야 한다고, 그래야 아빠가 힘을 보태줄 거라고 아이는 믿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시온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봐요. 소가 있어요. 진짜 소예요. 준서는 신기해하는 시온이를 보며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기차에서 내린 뒤에는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가 닿지 않는 곳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길, 가파른 비탈, 우거진 수풀이 앞을 가로막았죠. 준서는 시온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낡은 한옥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죠.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온갖 시계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림자 장인의 집이 분명했습니다. 준서는 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실례합니다. 강태윤 선생님의 손자 강준서라고 합니다. 부디 뵙고 싶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다시 한번 소리치려는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날카로운 눈빛, 손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꺼져. 손님 안 받아. 노인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서가 급히 문틈에 발을 끼워 넣었죠. 부탁드립니다. 꼭 고쳐야 할 시계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작업 일지에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태윤이가 죽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돌아가. 노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후계자가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계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무표정하게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준서는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준서는 그 자리에 꿇어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굵은 빗줄기로 변했고 준서의 옷은 흠뻑 젖었죠. 시온이가 준서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인이 우산을 들고 나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시온이에게 멈췄죠. 꼬마야, 너는 왜 여기 왔어? 시온이는 젖은 얼굴을 들어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아빠가 거기서 추울까봐 걱정이에요. 시계 소리 들려주면 아빠가 따뜻할 것 같아요. 노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담긴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노인은 한참 동안 시온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준서와 시온이는 노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온갖 시계 부품들과 도구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벽면에는 수십 년 된 것으로 보이는 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화롯불을 지피고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이의 시계를 건네받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돋보기를 쓰고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노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심하게 망가졌군. 팔레 포크가 완전히 나갔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준서가 급히 물었죠. 고칠 수 있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서 낡은 부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한참을 뒤지던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운이 좋군. 같은 기종의 부품이 남아있어.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던 부품이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노인은 부품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부품만 가져간다고 시계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내 손으로 직접 고쳐야 해. 노인은 준서에게 작업대 앞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 수리의 기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죠. 최첨단 기계가 아닌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 금속의 결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시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기계로 찍어내면 움직이기는 하지만 숨을 쉬지는 못해. 내 심장 박동을 시계에 담아야 진짜 시계가 되는 거야. 준서는 노인의 말을 새기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부품을 놓치기도 했죠. 하지만 노인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온이는 그 옆에 앉아 준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서의 이마에 땀이 맺히면 수건으로 닦아주었고 힘들어 보이면 물을 떠다 주었죠. 아이의 작은 응원이 준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준서의 손은 기름때로 범벅이 되었고 눈은 충혈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알려주는 대로 부품을 다듬고 조립하고 또 분해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노인이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완성해봐.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부품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넣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부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죠. 태엽을 감아야 했습니다. 준서가 태엽을 감으려는 순간 노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마지막 태엽은 이 아이가 감아야 해. 노인이 시온이를 가리켰습니다. 시온이는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죠. 준서가 시온이의 손을 잡고 태엽 감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려. 내 마음을 담아서. 시온이는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작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마다 시계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아직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시계는 기다림을 가르쳐주는 도구야. 때가 되면 움직일 거야. 준서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 배낭에 넣었습니다.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집을 나서며 준서는 처음으로 시온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포옹이었죠. 시온이도 준서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아빠가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 시온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시온이는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준서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1초를 쪼개고 효율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짜 시간이라는 것을 준서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시온이가 세월 땅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방 앞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온이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할머니는 시온이를 끌어안으며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시온이를 노려보았죠.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사납고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너 시온이지? 삼촌이야. 아빠 형이라고. 남자가 시온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시온이는 할머니 뒤로 숨으며 고개를 저었죠. 이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남이 끼어들 일 아니니까 꺼져. 할머니가 준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남자는 박철수, 시온이 아빠 현우의 친형이었습니다. 현우가 살아있을 때도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동생이 순직한 뒤에야 갑자기 나타난 거였죠. 철수가 할머니에게 다시 손가락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현우 보험금이랑 순직 보상금 다 얼마야? 내가 형으로서 관리해 줄 테니까 빨리 내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돈은 시온이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었죠. 아이의 학비, 병원비, 생활비, 그 모든 것이 그 돈에 달려 있었습니다. 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돈은 시온이를 위한 겁니다.
당신이 가져갈 권리가 없어요. 철수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그가 준서에게 바짝 다가오며 턱을 치켜들었죠. 뭐, 이 새끼가 감히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그때 철수의 시선이 시온이의 손에 들린 시계에 멈췄습니다. 시온이가 가슴에 꼭 안고 있던 아빠의 유품이었죠. 철수가 손을 뻗어 시계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현우 거잖아. 내놔. 시온이가 비명을 지르며 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철수가 아이의 손을 억지로 벌리려 하자 준서가 몸을 날려 그 사이를 막아섰죠. 철수의 손이 준서의 팔을 세게 핥히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철수가 준서를 밀쳤습니다. 준서는 비틀거리면서도 시온이를 등 뒤로 감쌌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다른 손으로 감싸주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온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손대면 가만 안 둡니다. 철수는 이를 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여기 낯선 남자가 조카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해요. 유괴범인 것 같아요.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죠. 내가 이 꼬맹이랑 며칠간 어딜 다녀왔는지 다 알아. 부모도 아닌 남이 미성년자 데리고 다녔으니까 유괴죄로 신고할 수 있어. 어디 감옥에서 한번 썩어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철수는 준서를 유괴범으로 몰아세웠죠. 할머니와 시온이가 아니라고 울며 호소했지만 철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사이 또 다른 차량들이 시계방 앞에 줄지어 멈췄습니다.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준서에게 다가왔죠. 그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준서에게 내밀었습니다. 강 상무님, 이사회 결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철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상무직에서 해임됩니다. 준서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낡은 건물 하나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온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경찰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린 아이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임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준서는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쥐고 시계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철수가 고함을 질렀죠. 야, 문 열어. 거기 들어가면 불법 점거야.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시온이의 시계를 꺼냈죠. 이제 마지막 조립만 남았습니다. 그림자 장인에게서 배운 대로 부품을 하나씩 제자리에 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팔이 말을 듣지 않았죠. 철수에게 핥힌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고 손가락 끝까지 통증이 퍼져 있었습니다. 정밀한 작업을 하려면 손끝이 1mm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지금 준서의 손은 너무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철수가 용역 업체까지 불러온 것 같았죠. 덩치 큰 남자들의 발소리가 시계방 주변을 둘러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문을 강제로 열 것 같았습니다. 제발.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핀셋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핀셋이 미끄러지고 부품이 작업대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준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시계방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강준서, 문 안 열면 강제로 연다. 3분 준다.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핀셋을 집었죠.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온이와의 약속, 할아버지의 유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시계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계방 뒷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시온이가 몰래 들어온 거였죠. 아이는 살금살금 준서에게 다가와 작업대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손 다쳤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온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밴드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건지 캐릭터가 그려진 귀여운 밴드였죠. 아이는 서툰 손놀림으로 준서의 상처 위에 밴드를 붙였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다친 데는 바로 치료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더 아프대요. 준서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 맑은 눈동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아저씨, 아저씨가 우리 아빠 친구 맞죠? 시온이의 물음에 준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아빠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차갑게 내쫓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준서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온아.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시온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준서의 떨리던 손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죠.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아저씨, 나 여기서 조용히 있을게요. 방해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아빠 깨워주세요. 시온이는 작업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요. 준서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핀셋을 집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준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장인이 가르쳐준 대로 심장 박동을 시계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부품을 조립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부품이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태엽만 감으면 되었죠. 준서가 태엽을 감으려는 순간 시계방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철수와 용역업체 남자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죠. 거기까지야. 이제 그만해. 철수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온이를 등 뒤로 감싸며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계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시온이의 아빠가 담긴 심장이니까요. 좁은 공간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죠. 준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손을 뻗으며 시계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준서는 시계를 더 꽉 움켜쥐었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팽팽한 긴장감이 시계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본사 임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볼펜이 들려 있었죠. 임원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서명하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괴 혐의도 회사 측에서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 땅에 크로노스 체험관을 세우면 연간 수십억의 수익이 난다고 고작 낡은 시계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했죠. 이 시계는 낡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장입니다. 임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철수가 코웃음을 치며 완전히 돌았다고 비아냥거렸죠. 그리고 용역업체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두 명이 준서에게 다가왔고 한 명이 준서의 팔을 붙잡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시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시온이가 비명을 지르며 준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용역업체 남자가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시온이는 놓지 않았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계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계방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애한테 저러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월당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들렸죠. 할아버지가 평생 마을 사람들의 시계를 고쳐주며 쌓아온 정이 이 순간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업체 남자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준서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쥐었죠. 그리고 준서가 쥐고 있던 시계를 낚아챘습니다. 준서가 막으려 했지만 상처 입은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철수의 손으로 넘어갔죠. 철수는 시계를 들어 올리며 이싸구려 장난감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지려는 순간 시온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철수의 팔에 매달렸죠. 삼촌, 제발이요. 그거 아빠예요. 아빠 버리지 마세요. 시온이의 울부짖음에 철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철수가 시온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그 틈에 준서가 달려들어 시계를 되찾았습니다. 철수가 고함을 지르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미 와 있던 경찰들이 시계방 안으로 들어왔고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함소리, 울음소리, 발소리가 뒤엉켰죠. 그 혼란 속에서 준서는 시온이의 손을 잡고 시계방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골목길을 달려 시계방 뒤편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준서는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시온이도 헐떡거리며 준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무사했습니다. 준서의 품 안에서 아무런 손상 없이 온전히 남아 있었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엽만 감으면 시계가 다시 움직일 터였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기 시작했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태엽이 팽팽하게 감겼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계가 움직여야 했죠. 하지만 시계는 침묵했습니다. 초침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다시 태엽을 감았죠. 4바퀴, 5바퀴, 6바퀴. 그래도 시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분명히 모든 부품을 제대로 조립했고 그림자 장인에게 배운 대로 완벽하게 작업했는데 왜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준서는 시계를 귀에 대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준서는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제발 움직여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시온이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에 불안이 가득 차 있었죠. 시온이가 준서의 손에서 시계를 건네받아 귀에 대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온이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죠. 아빠 심장이 진짜 멈췄어요. 이제 다시 안 올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온이에게 한 약속, 아빠를 다시 깨워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철수와 용역업체 남자들이 공터로 들이닥쳤습니다. 철수가 시온이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았죠. 이쇼는 그만하고 집에 가자며
삼촌이랑 같이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온이가 몸부림쳤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일어나 막으려 했지만 용역업체 남자들이 가로막았죠. 시온이가 끌려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시계를 떨어뜨렸습니다. 시계가 흙바닥 위로 굴러떨어졌고 아이의 비명이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는 시온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시온이를 지켜주겠다던 약속도 아빠를 깨워주겠다던 약속도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어둡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죠. 준서는 흙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작은 시계가 쓸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손을 뻗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을 털어내며 가슴에 안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째깍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환청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째깍 째깍 시계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금속음이었죠.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충격으로 내부에 뭔가가 제자리를 찾은 걸까요? 아니면 시온이 아빠의 마지막 마법이 작동한 걸까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계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었죠. 준서는 벌떡 일어나 시온이가 끌려간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째깍거리는 시계가 꼭 쥐어져 있었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온이에게 이 소리를 들려줘야 했습니다. 아빠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준서는 째깍거리는 시계를 손에 쥔 채 달렸습니다. 시온이가 끌려간 방향, 마을 입구 쪽이었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철수가 시온이를 차에 태우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죠. 멈춰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돌렸고 용역업체 남자들이 준서 앞을 가로막았죠. 하지만 준서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었죠.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경찰이고 뭐고 소용없다며 자신이 친삼촌이니 법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으스댔죠.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가슴에 안은 채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마을 입구에 줄지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변호사들이었죠. 준서가 연락한 크로노스 법무팀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방송국 로고가 새겨진 취재 차량도 도착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철수에게 박현우 씨의 순직 보상금과 보험금은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인 시온이에게 귀속되며 제3자가 이를 탈취하려는 시도는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철수가 발끈했습니다. 자신은 삼촌이니 가족이라고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수가 지난 7년간 동생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직 보상금 소식을 듣고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취재진의 카메라가 철수에게 향했습니다.
순직 소방관의 유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노린 친형. 이보다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또 있을까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용역업체 남자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죠. 시온이가 풀려났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준서에게 달려왔고 준서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온이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준서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괜찮다고, 아무도 널 데려가지 못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시온이의 귀에 시계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째깍 째깍 작지만 힘찬 소리가 울려 퍼졌죠. 시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이 소리 아빠 심장 소리예요. 시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시계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귀에 바짝 대었죠.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시온이의 얼굴에 서서히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살아났어요. 아빠 심장이 다시 뛰어요. 시온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준서도 함께 웃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시온이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줬다는 기쁨이 온몸을 감쌌죠.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방차였습니다. 빨간 차체에 새겨진 119 마크가 햇빛에 반짝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온이 아빠 현우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시온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시온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죠. 그는 시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가 남긴 선물이 시계 말고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관들 뒤로 한 가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대 부부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3개월 전 그 화재 현장에서 현우가 구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는 당시 연기에 갇혀 의식을 잃었고 현우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씌워 밖으로 안고 나왔죠. 그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졌고 현우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시온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그녀는 시온이의 손을 잡으며 아빠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딸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물해준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아이가 시온이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시온이 아빠 덕분에 자기가 살았다고 말했죠. 시온이는 멍하니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들었어요? 아빠가 영웅이래요. 시온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슬픔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시계를 고친 것은 자신이지만 진짜 기적을 만든 것은 현우였다는 것을요. 불길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시계 속에 담겨 지금까지 째깍거리고 있는 거였죠. 준서는 변호사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온이의 보상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신탁을 설립하고 철수가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요.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본사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이사회에 해임안을 수락하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세월당 부지를 철거하는 대신 그곳에 시계복원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시계를 고쳐주는 일을 이어가겠다는 뜻이었죠. 이사회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달라졌죠. 결국 협상이 성사되었고 세월당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였죠. 준서와 시온이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온이의 손에는 여전히 째깍거리는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이 시계 속에 이사 온 거 맞죠? 시온이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시온아. 아빠는 내 곁에 있어. 시계가 뛰는 한 아빠는 항상 내 옆에서 심장을 뛰고 있는 거야. 시온이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죠. 아빠, 나 이제 안 올게요. 아빠 심장 소리 들으면서 씩씩하게 잘게요. 아이의 약속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을빛 속에서 시온이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죠. 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고친 것은 시계가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고쳐졌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왔던 사람들, 세월당에서 시계를 고쳐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준서에게 고맙다고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죠.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시온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시계를 꼭 쥐고 있었죠. 째깍째깍 작은 소리가 아이의 숨소리와 어우러져 자장가처럼 울렸습니다. 준서는 시계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지러웠던 내부를 정리하고 할아버지의 작업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벽에 걸린 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리듬으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의 심장이 함께 뛰는 것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죠.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작업대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시계는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추억을 보관하는 상자란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월당은 더 이상 철거 위기에 놓인 낡은 시계방이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설립한 시계복원재단의 본부로 새롭게 태어났죠. 외관은 할아버지가 지키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여전히 수십 개의 태엽 시계가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발길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낡은 시계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 오래전 연인에게 받은 선물,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손목시계.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세월당을 찾았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수동 태엽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매일 아침 태엽을 감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준서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스마트워치의 알람에 쫓기듯 살았지만 이제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크로노스의 이사회는 준서를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당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좋아졌죠. 차가운 기술력만 내세우던 크로노스가 아날로그의 감성을 품은 따뜻한 기업으로 재평가받게 된 겁니다. 준서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CEO에 선임되었고
일주일의 사흘은 세월당에서 직접 시계를 고치며 지냈습니다. 준서의 눈빛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따스한 이해와 공감이 깃들어 있었죠.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시계에 담긴 사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시계방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시온이었죠.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부쩍 자랐고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온이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세월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준서 옆에 앉아 숙제를 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도맡았죠. 가끔은 준서가 시계 수리하는 모습을 빤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경이 가득 차 있었죠. 시온이의 손목에는 여전히 아빠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준서가 고쳐준 그 시계였죠. 유리판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가죽줄도 아이의 손목에 맞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시계는 하루도 빠짐없이 째깍거리며 시온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죠. 준서는 작업대 앞에서 오래된 회중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이가 옆에 다가와 의자를 끌어당기더니 나란히 앉았죠. 아이는 한참 동안 준서의 손놀림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나도 시계 고치는 거 배울 수 있어요? 준서가 손을 멈추고 시온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물론이지. 왜 시계 박사가 되고 싶어? 시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나중에 아저씨처럼 마음을 고치는 시계 박사가 될래요. 아빠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 빗속에서 부서진 시계를 안고 울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났구나 싶었죠. 준서는 시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가 서랍에서 작은 핀셋 하나를 꺼내 시온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 손에 맞는 작은 크기였죠. 시온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건 내 거야. 오늘부터 조금씩 배워보자. 시온이가 환하게 웃으며 핀셋을 받아들었습니다. 준서가 간단한 부품 정리부터 알려주기 시작했고 시온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시계 부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시계방 벽면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구했던 아이의 가족과 시온이가 함께 찍은 사진, 소방관 아저씨들과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시온이의 사진, 할머니와 함께 케이크 앞에서 생일 촛불을 부는 시온이의 사진이었죠. 슬픔으로 가득 찼던 아이의 일상이 조금씩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방 문 앞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진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을 준서가 직접 새긴 것이었죠. 가장 소중한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심박수와 함께 흐릅니다. 손님들은 그 문구를 읽으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온 시계를 내려다보며 그 안에 담긴 누군가를 떠올렸죠. 세월당은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멈춰버린 추억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곳이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시계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벽에 걸린 시계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준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의자에 기대 앉았죠. 시온이는 옆에서 열심히 부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은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며 시간을 쫓아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1초를 아끼는 게 아니라 그 1초를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라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들이 마치 인사를 하듯 조화롭게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수십 개의 시계가 제각기 다른 리듬으로 소리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의 커다란 심장 소리처럼 들렸죠. 준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저씨. 시온이의 목소리에 준서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죠. 아빠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들어볼래요? 시온이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준서가 귀를 가까이 대자 째깍째깍 작지만 힘찬 소리가 들려왔죠. 현우의 심장 소리, 아들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어 시온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노을빛에 물든 시온이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도 잘 지냈어요. 아저씨한테 시계 고치는 거 배웠어요. 나중에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시온이의 말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딘가에서 현우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죠. 준서는 시온이의 손목에 찬 시계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시온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매일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시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빠의 사진을 향해 시계를 들어 보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밖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당 앞 골목길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고 있었죠.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시계가 아니라 시계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주는 시간이었던 거죠.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시계방 안에는 따스한 주황빛이 가득 찼고 벽에 걸린 시계들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렸습니다. 준서와 시온이는 나란히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작은 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영원히 멈추지 않을 심장 소리가요.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는 오늘도 세월당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시계장인 세이코 창업자 하토리 긴타로는 평생 시계를 만들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계의 가치는 정확함에 있지 않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기술보다 마음을 담는 장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오늘 사연 속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워치를 만들던 그가 결국 깨달은 건 1초의 정확함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시계 속에 담긴 아버지의 심장 소리. 그것이 진짜 시간의 가치였죠. 살다 보면 우리는 효율과 속도에 쫓기며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장 값진 시간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영원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청춘봄날이었습니다.